안녕하세요. 희망담은 교육연구소 대표 박영신입니다. 의정부 시내에 소재하는 청소년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단체가 청소년들을 대하면서 민주주의에 관한 생각들을 전체로 집합해서 또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을 또 민주주의와 합의를 이루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 정치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두 번의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 참여하면서 좋은 의견들을 나눌 수 있었던 것들이 계기가 되어서 올해도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21년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저희의 토론 민주주의를 위한 작은 희망들이란 주제로 작은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민주주의를 국가의 주권이 국민하고 군중, 민중에게 있고 그 민중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며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정치를 행하는지 그런 제도와 사상으로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민중들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성취했을까요? 사실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 역사나 세계적인 역사를 돌이켜봐도 민주주의는 민중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지난한 투쟁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 우리는 일제 식민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그 당시 했던 독립전쟁과 그 이승만 독재와 박정희 유신 독재, 전두환의 독재를 겪으면서 우리 민주주의의 의식이 발전됐었는데요. 사실 최근 촛불혁명까지 우리 민주주의의 과정 역사를 보면 사실 너무나 혁명적입니다. 근데 혁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바뀌질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 혁명의 주체 세력들이 정치 세력화가 되지 않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기존의 정치인들이 그 정치를 그대로 이어받고 개혁적이라고 말만 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촛불 정신을 계승했다고 자부하는 새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80여 석의 여당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사회는 진보와 보수, 좌우 이념 대립으로 양분돼 있고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그러면은 왜 이 국민의 염원을 가지고 탄생했다는 이 정부 하에서도 이런가? 결국 우리 사회에는 뭔가 이런 개혁을 가로막는 거대한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우리의 친일 역사들 그것들을 극복해내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 의해서 이 제언을 하게 됐는데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극우 편향이 된 사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는 이들에 대한 어쩌면은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제고돼서 바른 민주정부를 만드는 국민의식이 필요한데요.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그 역사의식을 갖추는 그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역사학계를 주름잡는 사람들은 일제 식민 사학자들인 그 선생들한테 배워서 그대로 우리나라 국사학계를 지금까지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 작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보수 우익 중에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쓴 저자들과 종군 위안부들을 매춘부로 규정하는 교수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친일파들의 준동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들은 일제 강점 기간 동안에 있었던 식량 수탈, 위안부, 성노예, 반인권적, 반인륜적 그 행위를 하는 것들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일제 그 식민 지배 시기를 근대화와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이루어진 기초로 보는 그런 사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 때문에 우리가 근대화됐다라고 하는 그런 사관인데, 이를 인정하는 것이 보수 우익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 식민 사관을 극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면화되고 있다. 그 안에 우리 안에 숨쉬고 있다. 그거는 역사 교육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역사 인식의 지평을 재설정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식민 사관을 극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식민 사관을 정당화시켜서 국민을 세뇌시킨 자들이 지금도 일제 식민 지배를 옹호하고 나라와 민족보다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기꺼이 그 당시 조선 말에 나라를 팔아넘기는 짓을 서슴지 않았던 족속들이 이제는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에 있으면서 지금의 우리의 어지러운 현실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들이 우리 역사를 농단하고 국민을 오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 역사 인식을, 역사 교육을 바로 세우고 가르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이런 식민사관을 걷어내고 올바른 우리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촛불혁명 이후 민주주의라는 패러다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2016년 촛불 시민혁명 이전에는 신자유주의 특세와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이 민주주의 위기로 진단되었다. 하지만 촛불 시민혁명 이후 민주주의 위기 담론이 거세게 제기되었고 현재는 시민들의 정치적 가몰입이 위기의 원인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현재 민주주의 위기 진정한 원인일까? 아니면 정치 전문가들이 소위 민주주의 위기 담론 자체가 진정한 위기 원인일까요? 어떤 의미로 보나 촛불 민주주의는 구구적 포퓰리즘이 아니라 기득권을 사수하려 하는 가도 세력에 대한 다수의 투쟁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 민주주의는 절대 민주주의의 현존이기 때문에 정치적 대의를 아예 거부하는 유토피아적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또한 현재 시국에서는 다중의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리더십을 전술로 요구할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때에 정치 이데올로기나 가치 양칼을 넘어서 하나의 집단적 열정과 또 다른 집단적 열정의 충돌을 적절히 이용하는 현명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의 포퓰리즘은 정당한가? 역사적으로 보면 포퓰리즘은 냉전 시대에 활약한 전체주의 역할을 이어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주의는 자유로운 급진주자를 길들이고 자유민주주의 헤게모니를 강화하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좌파의 비판을 극우 파시즘의 독재 정권과 같은 값으로 깎아내리는 복합적인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원래 포퓰리스트는 기득권층인 엘리트에 대해서 민중, 평민, 서민 등을 옹호하는 정치가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다시 말해서 촛불혁명과 같은 다중민주주의의 형태는 서민을 대표하는 정치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습으로 볼 때 요즘 언론과 방송에서는 광화문 극우 집회도 포퓰리즘이고 여의도 촛불문화제 집회도 포퓰리즘으로 부르며 양변론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엘리트 입장을 보호하고 기득권층의 의회 민주주의 죽음을 애도하는 식이 이른바 의식 있다고 자처하는 정치 분석가나 기자들의 행태입니다. 포퓰리즘으로 가는 보수의 위기인데요. 보수뿐만 아니라 진보 다 똑같은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지난 2016년 촛불혁명이 일어나고 다수 민주주의로 대통령 탄압을 이루게 되었다. 이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를 다시 복원함으로써 시민에 의한 민주적 메커니즘이 한층 더 성숙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보수 세력은 정치적 설자리가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강한 개혁 드라이브의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듯 과거를 그리워하는 보수 언론이 보수적 이념과 정책이 아닌 진보적 가치들을 내세워 현 여권의 아픈 곳을 찌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보수는 좀 더 위기에 몰리게 되고 더욱더 그 세력이 축소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될 겁니다.
촛불 시민혁명을 이뤄낸 똑똑한 대중은 보수 야당에도 심판대에 서게 할 것이며 그때처럼 등을 돌리거나 외면하는 상으로 심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포퓰리즘이나 파시즘적 해석을 극복하는 아레르로부터의 관점, 검찰, 언론, 부동산, 사회학 개혁도 다중민주주의가 보수 기득권 동맹 세력의 반동적 흐름을 막고 정부와 여권에 힘을 실어준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더디고 정책적 실수도 있지만 주류 교체와 개혁의 물결은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변화의 패러다임에 관련된 건데요. 문제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합니다. 근대적 주권과 대의제를 거부하자. 다르게 권력을 잡자. 낡은 언어들을 가져와 새롭게 사용하자. 사회운동의 실제 탐구를 위해 다중의 존재론과 그것의 사회적 뿌리로서의 사회현실에 대한 탐구가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종속된 입장에서 권력을 다르게 정함으로써 기존 지식을 변형하여 훨씬 풍부하게 하는 이점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전시적 궤적을 그린다는 것은 다른 제조적 기획을 시도하는 뜻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아래로부터 위를 향하는 구축 형태, 이러한 정치 궤적이 다중의 경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가 말했듯이 이 경로로부터 신민주주의를 자유의 도구로 해석하는 동시에 자유를 또는 대중의 민주적 흐름을 민주주의 산물로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다중의 운동을 포퓰리즘이나 대중 파시즘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촛불 시민 운동을 파시즘이나 포퓰리즘으로 묘사한 정치 전문가들처럼 말이죠. 이 경우 포퓰리즘은 다수를 통일된 형상으로 구축하였고 다수의 대의는 헤게모니에 대해 권력이 작동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리더십이 전략을 쥐고 운동을 전술적으로 행동하는 제한하는 태도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제는 민주주의와 권력 사이에 고유한 관계를 제기하기보다 양쪽의 의미를 바꾸면서 정치 패러다임 전체를 변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악한 다중의 행위는 더는 전술적이지 않고 근시안적이지 않으며 사회의 총이익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리더십은 정술적인 도구에 불과합니다. 주어진 사항에 따라 사용되고 처분되는 무기가 될 것이고요. 시민이 전략적 주도권을 쥐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대중에 의해 전술적 차원에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다중은 다자이기에 강한 주권자일 수가 없고요. 강한 주권자의 임무를 수행할 리더십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요? 다중의 리더십이 전술적인 조직화를 통해 근대적 주권의 바탕을 둔 민주주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장들을 조합해 보면 촛불혁명은 민주주의적 대의를 지닌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라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발표해 주실 분들은요. 유권자로서 참정권이나 또는 그다음에 권리 행사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나라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토론문으로 저희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민이라는 단어에 관심을 좀 갖게 되었고 나는 시민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요즘에는 이 해결책으로 제안되는 것이 민주 시민 교육이다라는 그런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시민 의식을 키우는 것만이 우리가 지역에서 당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공공의 가치관, 공공의 선을 위한 가치관을 길러주는 것으로 민주 시민을 양성해야 되는 필요성이 또 제기가 되고 그것만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내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민주 시민 교육을 지역 문제로 해결해 봄으로써 키워줄 수 있는 시민 교육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성 유권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정치 참여는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의 정치 참여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는 남성이 훨씬 정치 참여에 적극적이라는 또 여성의 수동적이라는 고정관념이 우리 인식을 지배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치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 그 가운데서도 투표 참여의 확대는 큰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성 투표 참여의 중요성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둘째, 여성 관련 쟁점의 등장입니다. 셋째, 젊은 여성의 투표율이 더 높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향이 계속된다면 향후 한국 선거 결과에 여성 유권자의 선택이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앞에서 얘기했던 촛불 집회를 보면서 선거가 가져오는 나쁜 결과와 좋은 결과를 모두 목격하면서 자랐고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투표를 직접 하기 전부터 내가 이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고 정보를 얻는 과정 그리고 내 선택이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요.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언론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허위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역사 인식에 대해서도 지금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 역사 인식이 저희 청소년 세대에는 이미 자리 잡아 있는 세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해주신 우리가 그 인식을 깨닫는 것에 관한 제언이 정말 소중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제언이 더 언론을 통해서 더 거대한 사회로 진출을 하고 청소년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해볼 수 있다면 그것이 새내기 유권자와 더 큰 유권자들을 위한 올바른 정치 환경을 만드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내용과 그다음에 민주시민을 키워내는 선생님들로서 한번 사례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월 만 18세 선거권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선거권 연령 하한이 19세에서 18세로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긍정적인 신호이며 실제 그 이후 치러진 4.15 총선에서 많은 정당들이 청소년 관련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2021년 6월에는 청소년 참정권 확대 3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청소년의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여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에게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학교 안에서 자유로운 정치 토론이나 선거 교육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표를 의식한 정책으로 학교와 교실이 정치의 장이 되고 혼란스러워질까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걱정도 있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이란 세계 시민으로서 또 주권자로서 민주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량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정치 생활을 영위하여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민주시민 교육의 목표란 일반적으로 국민 각자로 하여금 정치, 사회 문제를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으며 타인의 문제 해결의 대안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성인이 되어서의 민주시민 교육은 그 교육 참여의 빈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이유에서든 시간적 여유에서든 또 관심적인 부분에서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민주시민 교육의 기회를 접하기란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학생 때부터 학교 내에서의 자연스러운 토론 문화가 일상생활의 토론 문화로 이어지며 사회 참여 문화가 일상이 될 때 민주시민 교육의 힘은 크게 발휘되리라 봅니다. 자, 오늘 함께 참여해 주신 패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요청을 드리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